삶 속 인문 정신을 담다 첫 번째 책인 이영숙 시인의 난 12시, 부끄럽지만 제 책인데요. 먼저 매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난 12시를 여러분과 함께 의미를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상징성, 난 12시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난 12시의 의미를 어떤 이제 지역의 그 인문학 강좌 하는 시간에서 제가 시민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했더니, 어, 글쎄요. 밤과 낮이 일치하는 시간,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쳐지는 시간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네, 난 12시의 의미는 작은 바늘과 큰 바늘이 일치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본질과 현상이 일치하는 시간, 그러니까 실제의 나와 그림자의 나가 일치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난 12시 작가의 말은 충분히 이 책 전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에서 사자, 사자에서 어린이 단계에서 사자 단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을 읽고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기 어려운 학생들이 이 부분으로 독서 인증제에서 감상문으로 많이 대학에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낙타, 사자, 어린이 단계를 말하는 작가의 말 한번 다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저희 책 7쪽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강력한 모토로 다가온 인문학의 화두인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거기에 부정할 줄도 모르며 지배 질서의 도덕을 착실히 학습하는 낙타가 보였다. 주어진 상황을 회의하는 법 없이 대체로 긍정하는 견인주의자. 그것이 지금까지 낙타로 살아온 나의 이력이다. 그동안 자신의 실존도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이 세밀한 세계를 읽고 대상을 글로 묘사할 수 있다고 여겼으니 얼마나 무지몽매한가. 한때 니체는 나를 나는 누구인가의 화두에 갇히게 한 인물이다. 이제는 무조건적 복종이 아니라 불의한 것에는 아니오라고 부정할 수 있는 단계. 니체가 말하는 자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 말한 사자의 단계에 이르러서야 한다고 일깨운 인물이다. 그 영향으로 쓴 선언적인 시가 사자는 짐을 지지 않는다 했다. 낙타는 제 어미의 어미처럼 짐꾼 앞에 무릎을 꿇고 등을 주지만 사자는 제 어미의 어미처럼 그 누구에게도 몸을 굽히지 않는다. 채찍을 기억하는 낙타는 채찍 안에서 자유를 찾지만 정글을 기억하는 사자는 자신에게서 자유를 찾는다. 낙타는 짐꾼을 기억하며 무릎을 꿇고 사자는 조언을 기억하며 무릎을 세운다. 네, 이거는 이영숙 저의 시집 사자는 짐을 지지 않는다는 시의 대표 전문입니다. 낙타는 제 어미가 그랬고 그 어미의 어미가 그래왔듯이 아무런 의심 없이 짐을 지고 사막을 행진한다. 그러나 사자는 제 어미의 어미가 그래왔듯이 상황을 회의하며 함부로 몸을 굽히지 않는다. 사막의 채찍을 기억하는 낙타와 정글의 자유를 기억하는 사자의 모습은 무엇이 다를까? 모기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무릎을 세우는 일, 즉 그 인식의 초점이 주인과 노예의 습성에 있는 것이다. 비록 정글의 삶은 항상 적에게 노출돼 있고 어렵게 먹이를 구해야 하는 고단한 여정이지만 사자는 육체의 허기를 채우려고 정신의 자유로움과 맞바꾸지 않는다. 니체는 인간 정신의 세 가지 변신 과정을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어린이로 설명한다. 기본 배경이 되는 사막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의미하고 용은 명령하는 주체로서의 지배담론과 권력을 상징한다. 그리고 정신에서 낙타는 노예도덕, 사자는 주인도덕, 어린이는 창조도덕을 상징한다. 창조는 기존의 가치 파괴 없이 이룰 수 없다. 기존 관념에 갇히지 않고 부정마저도 긍정으로 변화시키는 액체와도 같은 사고를 지닐 때 비로소 가능하다. 박제된 제도는 기존 도덕을 긍정하며 자동화된 삶을 학습하는 고체화된 공간이다. 사막과 제도라는 공간을 자각하는 순간
사자처럼 정글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를 자본의 노예로 가둬놓고 낙타 같은 의식으로 자동화시키는 상업 자본주의 도시는 또 하나의 사막이며 낙타로 길드는 공간이다. 화려한 시스템에 감염된 사람들은 아바타처럼 휘청거릴 뿐 도시의 물살을 타고 넘는 것은 인공 심장을 핥아기는 엔진 소리뿐이다. 장자처럼 소요요하며 구말리를 날 수 있는 대붕의 자유를 꿈꾸지 않는 사람들. 그 무리에 나도 있었다. 어느 순간 어떠한 관념에 갇혀 있지 않고 스스로 굴러가는 수레바퀴 놀이를 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어린이 정신이 부러웠다. 태풍을 타고 구말리를 나는 대붕처럼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그 바람을 타고 넘는 자유와 놀이가 그리웠다.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초인 정신일 것이다. 태풍에 접목되는 삶이 아니라 태풍을 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자유. 그 태풍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글을 쓰고 싶었고 그 일이 공동체의 공동성과 연결되는 여정을 소망했다. 그런 연장선에서 나온 생각 모음이 난 12시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를 감상하다가 햇빛 받는 내면 아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책 25쪽입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를 니체적 시각으로 해석하면 무리일까? 해변에서 막대를 꽂고 앉은 주인공 영희. 막대와 영희의 그림자는 각각의 실체와 일치한다. 이 영화를 실존이라는 트랙에 올려놓고 감상해도 지나친 논점 일탈은 아닐 것이다. 주인공 영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질문인 당신 나 알아? 는 꿈틀거리는 무의식, 자아와 초자아를 등에 지고 갈등하는 주인공의 내면을 살피면서 오롯한 실체를 찾는 실존 문제로 해석했다. 즉 내일은 내일에게라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루바적 사고인 것이다. 그리스의 지중해는 늘 일조량이 넉넉한 곳이란다. 그래서일까? 그곳 사람들의 표정은 늘 느긋하고 안정돼 보인다. 인간의 감정이 날씨와도 영향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일맥상통한 부분이다. 누군가 햇빛을 실존의 상징이라고 말했듯 그날그날 현재를 중시하는 사고를 지중해성 철학이라고 말한다. 같은 바다를 보고도 날마다 새롭게 바라볼 줄 아는 사고가 바로 알베르 까미의 작품 이방인의 메르스적 사고인 것이다. 만지고 느끼고 찢는 형이하학적 사고에 가깝다 보니 요즘 들어 모든 것이 새롭다. 햇빛 쏟아지는 하늘도 새롭고 압력밥이 빙글거리며 돌아가는 모습이나 욕실 가장자리에 놓인 칫솔도 새롭다. 일상적인 것들과 낯익은 것들의 재발견이다. 인생의 전반부가 오름이라면 인생의 후반부는 내림이고 인생의 전반부가 형이상학적 가치들의 향연이라면 인생의 후반부는 형이하학적 가치들의 재발견인 듯 싶다. 원점으로 돌아와 다시 일상을 바라본다. 햇볕 따갑다고 우산 펼 일 아니고 밥솥에 추가 시끄럽다고 기막을 일은 아니다. 그때마다 있어야 할 것들이고 없어선 안 될 삶의 소중한 부분이다. 그러고 보니 나 자신도 그랬다. 남을 먼저 살피느라 자신은 늘 뒷전에 밀려 있었고 나는 늘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인식에 있었다. 남을 위한 배려라는 등불을 걸고 산 밤의 시간들이 너무 길다.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주인공 영희의 당신 나 알아? 라는 질문처럼 어둠 속에서 배회하며 갈등한 것들의 재발견이다. 물, 불, 흙, 공기 같은 사원소의 역할, 화장실, 칫솔, 머리빗, 신발 등 너무 낯익어서 가치를 발견할 수 없던 것들이 새롭게 조명된다.
그것들이 새로운 가치들로 부상하는 요즘, 나 역시도 오롯이 나일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으로 돌아오는 중이다. 메르소나 조르바, 니체 모두는 내일은 내일에게 미뤄두고 오늘의 주인공으로 산 실존주의자들이다. 통념이라는 것들에 대한 망치를 휘두르며 새로운 가치들을 세워나간 창조적인 인물들인 것이다. 내게 요즘 햇빛은 망치이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두 발로 직립하는 이 시간, 이 순간이 내가 나일 수 있는 실존의 순간이다. 영희가 막대를 꽂아놓고 앉아있는 시간, 그녀의 반접힌 몸만큼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해변의 시간, 타자로 살아온 그녀처럼 본질적인 자아를 만나는 시간이다. 배려와 연밀이라는 미명, 그 이타주의마저도 결국은 심각한 이기주의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형식적인 인간으로 사느라 저 무의식의 심연에서 군뱅이처럼 쪼그리고 앉아있는 내면 아이. 이제 그 내면 아이를 불러내 햇볕을 쬐어줄 시간이다. 네, 본문 25쪽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정오의 시간 난 12시는 니체적 통찰입니다. 허상이 없는 본질의 시간, 오롯이 나로 기이하는 시간, 내가 참 내가 되는 시간, 그리고 타자를 의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의식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 12시는 인문학 에세이 난 12시 대표 표수의 에세이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슬아슬한 로프에 매달린 채 수천 년 바위를 덮은 녹과 독대하며 그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히말라야의 주인공 어문길 산악인. 사람들이 그에게 산을 정복할 때 어떤 기분이냐고 물을 때가 있다.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허락해 주셔서 잠깐 머물다 내려가는 것이다. 내가 거기서 나 자신을 만나는데 극한의 순간에는 가면을 벗은 얼굴이 나온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제 얼굴을 모른 채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는 대답한다. 산악인에게 산은 성전이며 몸은 그대로 기도이다. 빛은 자체로 큰 무기이고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무한처럼 펼쳐진 설산에서 설명에 들 때면 내면으로 창을 트는 시야. 이 우주에 던져졌을 태초의 모습을 만날 것이다. 설산에서의 면벅이 내면으로 길을 트는 시간이라면 난 12시 정오의 시각의 눈뜸도 자아로 복귀하는 자연의 시간이다. 머리를 쥐어짜는 고통 없이 그대로 해석 가능한 모습. 그림자의 길이로 원형을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라 민 얼굴, 민낯 그대로를 드러내는 시간이다. 가면을 쓴 자아와 민낯의 자아. 지킬 박사의 모습에 어른거리는 하이드.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이드가 아닐까? 히말라야는 신의 허파이다. 그들은 영원한 신의 영역에 오르면서 무엇을 알고자 했던 것일까? 시인들이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을 찾아 문장 등반을 하며 진화를 찾아가듯 어쩌면 산악인들의 등반 또한 진화찾기의 과정일지도 모른다. 위태로운 로프에 목숨을 걸고 면벽의 시간에 드러낸 실존은 진료와 그림자가 일치하는 시점이다. 모래에 꽂은 막대기와 그림자가 일치하는 시간이 바로 난 12시 정오의 시간이다. 히말라야 곳곳에 이정표처럼 누워있는 수많은 주검, 그 주검들을 안내판 삼아 산을 오르는 산악인들, 그 아이러니한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다. 한 세기도 못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탐욕의 바벨탑을 쌓고 사는 우리, 리허설도 없는 단막의 무대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애플사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도 그 많은 부로 자신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하늘 가는 길에 어마한 금고 안에 동전 하나 가져가지 못했다. 생전에 이를 빼놓고는 즐거움이 별로 없었노라는 그의 고백은
땅강아지처럼 땅만 보며 사는 우리에게로 향하는 고백이기도 하다. 아테네 철학자 소크라테스하고 한나절을 보낼 수만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주겠다는 그의 오픈 이야기는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창고에서 미처 걸지 못한 달력을 꺼냈다. 망치로 탕탕거리며 못을 박고 시간을 건다. 못 치는 소리가 가슴으로 이동할 때 지난날 나로 살지 못한 시간이 읍의 자식처럼 서성이다 쓰레기통으로 하강한다. 늘 연초의 다짐이 그랬듯이 난 12시 가면을 벗어던진 정오의 자아로 사는 길을 모색한다. 지금쯤 하늘에서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를 만났다면 무슨 말을 들었을까? 무대에서 내려와 너로 살라고 주문했을 것이다. 살면서 긴 그림자를 만드는 일, 조명 들이온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타자론 살아온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이대로 망치를 들어야 한다. 잘못된 신념은 과거미 깨부수고 난 12시 정오의 시간에 머물면서 민낯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 그것이 정글의 원숭이처럼 나무에서 자유롭게 재주 부리며 놀이하며 사는 길이다. 네, 난 12시 읽고 노점 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대학생들 상대로 혹은 여기 지역의 시민들 상대로 나는 나로 살고 있는가라는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자신은 지금 낙타 단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니체가 언급한 인간 발전의 3단계 중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오. 생각해오기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은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용은 명령하는 주체로서의 어떤 지배 담론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보이는 용이 아니라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권력,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력의 영이라고 그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중력의 영, 지배하는 주체, 권력의 대상물이죠. 네, 낙타는 그 대상물에게 순종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는 뭐뭐 해야만 해 하고 용이 명령을 내리면 낙타는 yes, yes죠. 그렇게 말하는 그 단계가 낙타 단계이고요. 사자는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네, 사자는 용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쪽을 향하고 있죠. 네, 사자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단계입니다. 자기 의사 표시를 하는 단계인데요. 무조건 아니오가 아니라 불이한 것에는 아니오라고 항변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에 낙타처럼 순응할 때 사자는 그건 너 옳지 않아. 그거는 옳은 그 정답이 아니야 라고 항변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의식 있는 친구들은 아니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 단계에 머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어린이 단계지요. 어린이들은 앞에 그 어떤 용이 있어도 용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용이 너 왜 내 말 안 들어? 라고 말할 때 아이들은 용 당신 누군데? 라고 묻는 거죠. 그럴 정도로 순박하고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를 놀이하며 살아가는 단계. 니체가 말하는 어린이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단계에 머문 사람들은 아마 성직자, 네, 예술가, 네, 그 정도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도달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말 비굴한 것에 우리 순응하며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옳지 못한 일들에 과감히 투쟁하며 살고 있는지 내 단계는 어느 단계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난 12시도 그렇게 여러분이 감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글인데 여러분 그냥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작품으로 다시 독서 인문학 강의 열도록 하겠습니다.